구이차 3개월. 조건 없는 체험 무려 2달. 2달 동안 마음껏 드셔보세요. 불만족 시 100% 환불 다 해드리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십시오. Next.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밥도 안 먹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채널 차이나. Fifteen.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아닌 밖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원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면 키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온 이유는 키사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터뷰니까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 텐데요. 일단 키사의 원장님으로서 힘든 점 먼저 얘기하시고. 아무래도 키사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이 많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점들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일단 스튜디오를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렇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단 키사라고 이렇게 좀 많이 그렇죠. 부르고요. 정보보 디지털 전문 기관입니다. 뭐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것의 안전한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보안 산업 육성,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 기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많아지고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키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또 높아졌어요. 또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이제 사이버적인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물론 있죠.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이제 대응하는 매뉴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PC나 뭐 모바일 어떤 기기를 이렇게 감염시켜서 돈 달라고 협박하는 그런 종류의 사이버 공격이잖아요. 저 당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또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고가 인지됐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분석을 잘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PC나 그런 이용자한테 보안 조치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확산시키고 공지하고 여러 가지 패치 같은 거, 백신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 어떤 일련의 대응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요즘에 보면 이제 제 주위에서 예전 뭐 기사도 많이 보이지만 하루에 CCTV에 몇 번이나 사람이 찍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CCTV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CCTV 보안과 관련해서도 키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CCTV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걸 위해서 기능을 하죠. 근데 CCTV가 잘못 이렇게 이용됐을 때는 사생활 침해 이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CCTV 성능 자체가 보안이나 이런 거 잘 할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사가 그 지능형 CCTV 그 성능 평가 기술을 이렇게 검증하고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 CCTV 수가 약 그 연간 지금까지 한 160만 대 되고 매년 한 1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해서 좀 더 안전하게 CC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궁금한 게 이제 CCTV 하면 단순하게 찍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능형 CCTV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CCTV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CCTV 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스스로 감지해야 되니까 어떤 범죄 행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가 쓰러진다거나 어떤 범죄자가 이제 뭐 침범을 한다거나 등등의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감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그 테스트만 하는데 그치지는 않고요. 네. 뭐 경찰청과 협력해서 예를 들면 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CCTV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공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버 보안이나 CCTV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권한이 좀 부족해서 어떠한 일을 잘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키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게 대응하는 수준이 이제 삼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또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업무를 수행합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사고를 이제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공급자에 대해서 권고 이상의 수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법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망상의 어떤 사고 예방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이용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보통신 관련된 어떤 그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통신 제공자로 좀 더 이렇게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단순히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점검이나 이런 어떤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대응에 대해서 좀 조치를 좀 의무화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조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외에서는 키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있는 건 아니고 몇몇 나라에서 키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이나 하부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이제 미국의 시사, 네. 있고 영국의 NCSC, 그다음에 EU의 ENISA라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기관하고 좀 직접적으로 수평적 비교하기는 뭐한 게 우리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디지털 보안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안전 기반 조성,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기관들은 사이버 보안만 해요. 그런데 비해서 예산과 인력의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네, 그건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좀 현실적으로는 단순 비교하면 지금 말씀드린 아까 세 개 기관에서의 어떤 예산과 인력이 좀 우리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키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사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어떤 그 증대가 좀 필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이제 계속 이제 정부하고 국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관계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 어떤 그 기사가 지금 사이버 보안의 어떤 중추적 민간 분야의 중추적인 어떤 핵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성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보안관제는 뭡니까? 보안관제는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대응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어떤 뜨고 내리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감시하고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보안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안 관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쩌면 키사보다도 특정한 개별 기업들의 어떤 보안 관제 시스템의 어떤 규모나 인력 모든 면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안 관제의 인원이나 그 내용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예, 물론입니다. 그들과 협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사이버 침해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사에서는 시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타스는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서 수많은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면서 유사한 어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서는 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키사의 인력의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탐지하는 것도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과제고요. 저희 키사 직원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 기업들, 우수한 어떤 능력을 가진 보안 사고 분석 능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지는 민간 기업 지정 제도를 갖다가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이라는 것이 엄청 사회를 편하게 만들어줬지만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또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임기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보안 사고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많은 사고와 사건을 접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전체를 이게 좀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었던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마 이 사건은 월패드에 있는 어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이제 그 SNS에 이렇게 막 뿌린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긴급 보안 조치를 한다거나 현장 조사를 하고 공격지 분석을 해서 차단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긴급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업을 했고 이 사고를 저지른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원인 분석은 이제 월패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좀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설정한 것도 발견했고요. 이런 원인 분석에 넘어서서 그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경찰청과의 협조도 열심히 해서 결국 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범인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검거하는 데 우리가 좀 기여를 좀 했었습니다. 예. 뭐 저도 기억하는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모니터를 네, 맞습니다. 통해서 이제 안의 내용을 촬영해서 그걸 유통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 계획도 있습니까? 사실 그때 사건 이후에 이제 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아파트에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런 월패드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반드시
보안 점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사항을 법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격에서 보면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오는 공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이제 국가발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의 어떤 그 해커들 또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한 어떤 사이버 공격도 있지만 다른 국가 IP를 경유해서 오는 사이버 공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이버 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꼭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국가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응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간 분야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유발하는 국가발 사이버 공격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청과 함께 국가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특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이버 또는 사이버 공격의 성격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대립 있죠. 그것을 또 성격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사이버 전에 준하는 어떤 공격을 앞으로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기사만의 어떤 그 민간 분야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관군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마 국가발 사이버 침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앞으로는 단순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서 좀 능동적 대응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공격하는지 좀 정확히 분석해서 원점에서부터 공격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나 그런 노력도 같이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뉴스 통해서 보면 이제 해커 대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민간 기업에서도 실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도 보는 곳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을 이렇게 딱 정확히 측정하기 쉽진 않지만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라는 것을 국제기구가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어떤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 4위를 했습니다. 네, 세계 4위를 했고 아마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최강국입니다. 사실 경영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속한 과기정통부 정부 입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수준을 좀 더 높이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2위권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해킹 대회 이런 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어 우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해킹 대응 수준, 사이버 보안 기술적인 수준은 그렇게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정과제를 통해서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있어서요. 네. 아마 글로벌하게 비교해도 우리 사이버 보안 수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해커들 중에서 보안 기술을 취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자들을 좀 양성하는 대회도 좀 많이 있던데 이 화이트 해커가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화이트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잘 파악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화이트 해커의 능력을 좀 악용해서 범죄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모든 화이트 해커 그러진 않겠지만 화이트 해커들도 보안 취약점 점검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 또 윤리적인 어떤 해커로서 이렇게 약간 이제 범죄로 이제 유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화이트 해커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챙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화이트 해커가 보유한 어떤 해킹 기술들이 누구나 쉽게 이제 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예를 들면 다크웹을 통해서 네. 해킹 방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또 해킹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나이 어린 젊은 애들이 호기심 삼아 해킹을 하는
그러다가 그 범죄로 발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킹 범죄 저연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삼성전자를 어떤 공격했던 랩서스라는 어떤 글로벌 해커 집단이 나이가 10대들로 알려졌고 일부는 이게 좀 검거가 됐어요. 영국 런던 경찰청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10대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해킹 범죄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돼서 화이트 해커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그런 잘못된 이미지는 좀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좀 전에 이제 사이버 범죄, 해킹 범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도 시대에 따라 좀 이렇게 유행하는 범죄가 좀 다릅니까?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이버 범죄 또는 해킹 방법이 기술 발전하고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범죄 방법이 사이버 공격 방법이 이제 특정한 PC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심는 거라든지 어떤 칩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뭐 USB를 꽂는다든지 굉장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회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보안 어떤 보안 장치 같은 것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오히려 보안 시스템을 또 악용해가지고 또 고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격한 사례가 높아지고 있어서 해킹 범죄 자체가 굉장히 기술 보도하고 있고요. 가장 큰 최근에 우려되는 현상은 이 범죄가 이제 비즈니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어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암호 풀어줄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얻다 보니까 누구는 해킹을 하고 누구는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마케팅 마치 한 기업을 운영하는 듯한 사이버 범죄 집단이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의 어떤 진흥화, 고도화, 어떤 수익 사업화, 비즈니스화 이런 현상들이 아마 최근의 사이버 범죄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해서 좀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신의 트렌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AI입니다. 키사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좀 수행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그 AI와 보안의 관계는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안이라는 것은 AI가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물리적인 보안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했는데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동적인 대응이 있죠. 자동화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분석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AI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AI를 잘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들, 유망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해외 진출, 수출도 지원해주는,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AI 보안과 관련한 여러 트렌드나 이런 쟁점들, 또 정책적인 현안들을 토론할 수 있는 AI Security Day라는 세미나를 연 3회 제가 취임한 이후 계속 지금 한 10여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AI 보안과 관련한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관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경영평가 잘 받는 거죠. 뭐 A, B, C, D가 있지만 제가 우선 A까지는 아니지만 B라는 어떤 준수한 성과를 2년 연속 제가 임기 동안에 받은 것이 가장 크죠. 근데 아마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은 뭐 잠시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좀 서먹서먹하고 좀 경계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봐서 제가 임기 동안에는 직원들하고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뭐 365일이라는 뭐 1년 동안 직원이 한번 통계를 냈는데 180번 넘게 제가 직원들을 만났더라고요. 밥을 먹든지 뭐 술 한잔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더니 직원들이 이제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멀리서 만나도 이제 인사를 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친한 척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소통한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좀 이제 나주라는 지역에 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직원들의 얘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많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방 이전한 이후에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지방에서 살면서 어떤 인생의 로드맵 있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옮겼을 때 나의 어떤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기사 오기 이전에 약 6년간 진천에서 이전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이전해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기관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기관의 어떤 직장 선배로서 좀 뭐 따뜻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 이전하는 이후에 이제 뭐 결혼을 하기 힘들어하는 또 좀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또 인생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죠.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호태 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 철학,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사, 가치관까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AI 및 인터넷 윤리 전문가로 활약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좀 갖고 계셨어요? 사실 제 AI는 최근 얘기지만 인터넷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어떤 기술적인 관심은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인문사의 배경이다 보니까 네. 학문적 관심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공부할 때 주로 이제 정치 철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인터넷의 어떤 그 폭발적인 영향력들을 목도하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성격은 무엇일까에 대한 학문적 관심 때문에 제가 논문 주제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정치 철학에서 이제 IT, 인터넷 쪽으로 관심을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인터넷의 어떤 역동성이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걸 뭐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이라는 이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네. 그 덕분에 제가 뭐 시간 간서로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 않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에 또 입사를 하게 돼서 ICT 정책 연구자로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또 AI 윤리, 인터넷 윤리, 지금 아까 이제 AI 보안을 포함해서 사이버 보안 어떤 기관을 담당하는 어떤 원장으로서까지 이렇게 좀 옥주어 온 것 같습니다. 예. 본 얘기는 해주셨지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정치 철학인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뀐다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철학을 연구한다는 게 좀 앞으로 이제 좀 인생 설계하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분명히 취직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철학 연구자로서 뭐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일 걱정하셨던 건 아마 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철학 연구하다가 딱 이제 졸업하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니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꼭 다른 주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환경 변화에 관련된 것을 조금 쓰는 게 어떠냐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현실 쪽에 목도했던 게 이제 인터넷의 어떤 폭발적인 역동성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학적인 연구하고 또 이제 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기술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개방, 참여 뭐 이런 게 있죠. 그것과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 체계 중에 하나인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덕목들, 가치들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는 연구를 했고, 근데 너무 추상적 연구에 그치다 보니까 조금 실증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해가지고 그것에 그들의 어떤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고 통계로 나타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론을 좀 재해석하는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아마 지도 교수님의 그런
조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철학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철학적으로 모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인터넷 부분도 있었지만 AI 부분도 관심이 좀 있으셨잖아요. 알파고 쇼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 딱 드셨습니까? 알파고 쇼크. 알파고 쇼크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을 일컫는 거잖아요. 네. 이세돌 바둑. 이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의 능력을 대체할까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범적인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어떤 그 이후에 초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AI 윤리로 이제 좀 이제 논의의 폭을 좀 좁혀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윤리적 사용과 관련한 것을 이제 AI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한가, 어떤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이 AI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지금 GPT, 챗GPT가 나온 거잖아요.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챗GPT는 뭐 요즘에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뭐 생성형 AI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고 네. 엄청난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어떤 텍스트 기반에 넘어서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뭐 또는 스토리 만들어준다거나 심지어 동영상까지 제작하고 그렇죠. 굉장히 어쩌면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획기적인 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한 시대를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혁신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인터넷 기사 입장에서도 챗 GPT와 관련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챗 GPT가 사실은 뛰어난 혁신적 기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을 대체한다 이런 어떤 윤리적 이슈, 어떤 철학적 이슈를 넘어서서요.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챗 GPT가 이제 사이버 범죄로 악용될 것인가라는 점이에요. 이제 챗 GPT를 활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종 보안 이슈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챗 GPT로 인해서 어떤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런 점은 좀 보안 위협이 되겠다라는 사안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 GPT 통해서 채팅 활용하다 보면은 개인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어딘가 저장돼서 그것이 다시 활용되다 보면 유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있고요. 챗 GPT 자체가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스템을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 성능과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잘못 이상하게 왜곡해서 학습시켜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마치 꽤 많았죠 그런 일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가스라이팅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던 챗봇 그 테이가 어떤 장난 삼아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켰잖아요. 인종차별적인 인종차별 학습시켰더니 질문했더니 뭐 인종차별적 반응을 해서 이제 뭐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처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챗 GPT 자체도 하나의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공격해서 좀 왜곡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잘못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가장 저희 키사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챗 GPT가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네.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 이런 어떤 좀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이제 좀 생성하는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오픈 AI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약간 좀 애둘러서 우회해서 이제 악성 코드 생성하는 방법들을 테스트해봤더니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널리 보편적으로 활용돼서 악용될까봐 좀 그런 점을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챗 GPT나 AI 부분은 어떤 식의 윤리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리적 통제요. 네. 아무래도 챗 GPT나 AI가 좀 진화된 게 이제 챗 GPT니까요. 이제 여기 대해서는 어떤
올바른 어떤 활용, 안전한 활용을 위한 어떤 그 규범으로서 가이드라인,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챗GPT의 어떤 높은 어떤 혁신성이나 이렇게 좀 활용 가능성을 좀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좀 너무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제 이런 걸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챗GPT 보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민간 분야에서도 뭐 각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또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챗GPT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진화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침, 그런 어떤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의 꿈이 기억나시는지, 컴퓨터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제 성격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박하게 살다가 평범한 시민으로 결혼해서 그냥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소시민의 이상의 꿈을 큰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접한 것도 우연한 기회에 접한 거지, 이제 저희가 좀 부유한 환경에서 집에 컴퓨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주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었던 컴퓨터를 가끔 이용한 건데, 아마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시나요? 286 컴퓨터였던 거 기억나고요. 나중에 이제 386 시대가 됐을 때는 PC용 게임들이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넣고 이렇게, 그게 아마 잠시 중독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보면 이제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말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인터넷을 처음 접했던 건 제가 학교에 있다가 출판사에 잠시 이렇게 알바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출판사에서 갖고 있던 PC가 PC통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PC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연결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찌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멈춰서,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그 웹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이런 어떤 서핑이라 했죠. 웹 서핑.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저도 아마 그 당시 전화 통화 안 된다고 집에 야단을 많이 맞았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이 매력적인 분야다, AI나 인터넷이나, 그런 매력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매력은 제가 기술 쪽, 그러니까 공대 쪽이 아니고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 매력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문을 닫고 지내는 인문사회 연구자에 불과했었는데, 인터넷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굉장히 큰 매력에 빠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인터넷이 아까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어떤 역동성들이었죠. 특히 이제 당시에 제가 2000년 전후로 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이른바 인터넷 낙관론이 크게 고조될 시기였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영문으로 된 어떤 아티클도 보면서도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논문을 써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인터넷이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이념이나 깃발 이렇게 거시적인 무거운 얘기로 사람을 동원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취미, 선호, 어떤 관심사,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하위 커뮤니티들이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관심을 유발하고 또 동원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런 점을
제가 있는 사회과학의 어떤 틀 안에서 연구 대상 삼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아마 IT 쪽, 인터넷 세대 쪽으로 이제 관심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인생의 가치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왜 그걸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으셨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 사자성어나 뭐 이렇게 어떤 가치 체계나 네. 어떤 개념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좀 어색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 삶을 한번 되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체계를 딱 선뜻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 어떤 자신감,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진 사람들한테 해당될 텐데 저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쭉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아마도 겸손함과 겸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다 생각 들고요. 이런 점 때문에 많이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아마 제가 뭐 인생 가치관이라 얘기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생 가치관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사람은 누굽니까? 뭐 부모님도 계시고 또 스승님 초중고부터 이제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여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까칠했어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비관적인 어떤 그래서 아마 제 철학 연구의 바탕에는 약간 비관주의가 좀 깔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바꾸게 한 것이 아마 제가 이제 시시였거든요. 네. 제 와이프, 제 배우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아마 제가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또 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부터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논문도 늦게 썼어요. 아마 그 와이프 배우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덕분에 네. 제가 아마 지금 뭐 오랫동안 ICT 정책 연구자로서 뭐 이쪽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줬고 지원군이 되줬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을 꾸물하면 배우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하루 24시간이 바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원장을 맡고 있다 보면 밤늦게 새벽에 이럴 때도 연락 많이 옵니까? 네, 물론이죠. 사실상 뭐 사이버 침해 사고,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이런 보안 사고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굵직한 것만 이제 보도돼서 이제 뭐 알려지긴 있지만 그런 사건 사고가 일상적으로 매 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상 비상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고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출동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명절 같은 경우에 사건이 벌어져서 명절 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좀 대응하는 적도 있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보안 사고가 이제 매 시간 일어나고 보니까 중요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제 휴대폰은 항상 24시간 대기 중 이렇게 보시면 저희 바쁜 일상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주변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나 사이버 공격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뭐 아는 한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피해가 명확하면 저희 키사의 홈페이지 찾아가서 직접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가장 빠른 것은 키사의 이제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있는 보호나라에 있는 공지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고 접수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보안 사고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웹사이트,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나 서비스 또는 PC의 비밀번호를 좀 자주 변경하라는 거고요. 자주 변경을 넘어서 좀 어렵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이버 공격 수단들이 고도하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캐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암호로 구성된 그런 어떤 비밀번호로 자주 변경하길 요청드리고 그것을 많이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해놓으면 잊어먹거든요. 까먹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암호에 대해서 복잡한 암호를 자주 암기하고 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많이 까먹긴 하지만 네. 또 메모한 걸 해놓고 그 메모를 잊어버리고 그렇죠. 외모지가 더 없어요. 위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리터러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가끔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쪽 분야에 일을 하지 않고 계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철학.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쪽 전공을 했으면은 어떤 철학 연구자로서 삶을 살았겠지만 그조차도 이제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키사 오기 전에는 이제 한 15년간 키스트에라는 어떤 그 정책 연구 집단에서 일을 했고 IT 정책 관련해서 좀 종사를 해왔지만 그 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철학 연구에 바탕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에 소소한 것들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젊은 시절에.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 제가 잠시 알바를 했고 많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교류했던 것도 작가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마 디지털 분야 이쪽 길이 아니었다면 작가가 아니었을까. 뭐 방송 작가까지 하지만은 아마 좀 평범하게 출판과 관련해서 글을 쓰는 작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직업병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사실 뭐 연구자들한테 직업병이라는 게 뭐 좀 물리적인 어떤 힘을 쓰고 하는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뭐 직업병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좀 마땅한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들 또 이렇게 사무직 노동자들이죠. 이제 이들한테 직업병이라는 건 정신적인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면 산업재해가 되니까 뭐 회사 차원에서 좀 잘 관리하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 수준에서 직업병이라 한다면 너무 이제 뭐 30분 단위 1시간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 좀 잠깐의 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생긴 버릇은 뭐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갑자기 멍 때리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한 10분 내지 또 길면 한 30분 멍 때리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지우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을. 뭐 숫자를 센다거나 가장 단순한 어떤 그 생각만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잠시 지우는 그런 멍 때리기가 어쩌면 직업병처럼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렇긴 하는데요. 그게 아마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원장님의 내일에 대한 도전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남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계획이 있다. 여기서 한번 마음껏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립니다.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키사의 원장으로서의 계획도 있겠고 인간으로서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있다면 아무래도 키사 원장으로서는 나머지 임기 동안 키사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나 이런 것이 우뚝 이렇게 높이 이제 격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도 좀 약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사의 정책 브랜드는 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 지내보면서 키사의 이런 어떤 장점들, 이런 어떤 브랜드들을 조금 높은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제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나머지 동안 그런 데 초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이유도 그런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키사의 브랜드가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는 것이 가장 저한테 소망이라면 소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앞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임기가 이제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사실 뭐 공공기관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사표를 이제 내고 왔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학교로 갑니까? 뭐 어디 기업으로 갑니까? 다 물어보는데 사실상 저는 키사에 와서 키사하고 조금 더 인연이 짧은 기간이고 키사하고 인연이 좀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키사가 하는 일들,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키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쪽 ICT 분야의 정책 연구자로서의 어떤 인생 설계를 좀 후반기에 좀 해보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어떤 진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화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CT, 정보, 보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 직업군도 꽤 많잖아요. 어떤 직업이 좀 눈에 띕니까? 아무래도 제가 키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확산됐고 네. 또 AI들 이렇게 첨단 어떤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뭐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10만 명 국정과제가 채택돼서 발표를 그렇죠. 했었고요. 아무래도 정보보호와 관련한 인력, 정보보호와 관련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마 좀 비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보안 컨설턴트, 최고 보안 관리자 이런 것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분야는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해서 체크한 그런 기술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 같은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 공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는 뭐 이 분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ICT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보호 분야의 어떤 직업은 유망한 직업으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관련한 직업들이 주로 이제 공대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기술 관련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만 하면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물론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법도 알고 제도도 알고 정책도 알 수 있는 좀 융합형 어떤 그런 인재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침해 사고 발생하면 이 침해 사고가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효과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이슈가 뭐지?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면 좀 굉장히 선호할 거고 아마 더 우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저희가 이제 키사가 화이트 해커 양성을 포함해서요. 네. 뭐 K-슈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같이 이렇게 정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력을 양성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잘 겪으면 다른 IT 개발자보다 또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심화 교육 과정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정보보호 분야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한 자격증을 또 이렇게 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해킹 대회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같은 데 가서 참여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나중에 취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희 키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들여다보고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정보 분야에 대해서 좀 취업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뭐 사이버 안보 보안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키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키사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인재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키사에서 하는 일들이 사이버 보안에 관한 것도 있고 개인정보 뭐 그다음에 데이터 안전 활용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 진출을 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안전과 관련 기반에 대한 어떤 그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이렇게 좀 점검하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키사 업무의 성격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적 사고 방식을 갖춘 그런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공대생들이 자기만 조금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랩에서 이때 습성대로 그런 보다 좀 더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어쩌면 충돌할 수도 있는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좀 그런 파트너들과 상호작용할 수, 협업할 수 있는 협력적 사고를 가진 어떤 그런 인재가 키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은 기술만 좀 터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법 제도나 정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아울러 갖춘 통합적인 융합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인재,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시청자층이 있는데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한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안 분야에 확실하게 꿈을 갖고 난 글로 갈 거야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잘 모르는 인생의 초년생,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 젊은 특히 이제 취업 지망생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이제 대체로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실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디지털에 대해서, ICT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굉장히 또 능수능란하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원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디지털이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서비스 편의성들을 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또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재난, 디지털 위험들이 수많은 요소도 있죠. 뭐 개인정보가 털렸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다루는 어떤 일자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희 키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키사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위험들, 사고들, 디지털 부작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회를,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픽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